오늘 이 시간 심구섭 이산가족협의회 대표 강명도 경민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산 상봉 행사를 포함해 열병식 이후 북한 동향 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내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열리게 됐는데요. 먼저 강 교수님, 네. 우려도 있었지만 일단 열리게 됐어요. 천만다행 아니겠습니까? 예. 10월 10일 이전에 예견돼 있던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국제사회를 협박하던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실험이라는 이런 걸 진행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아마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우리가 좀 긴장하고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이 물론 뭐 파괴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바로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1년 7개월 전에 2월 20일인가 그때부터 1차 상봉단하고 2차 상봉단은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군사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걸 투집 잡아서 2차는 무산되었는데 이번에도 뭐 지금 북한이 우리 핵항공모함, 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간으로 들어오는 것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 강력한 그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서 지금 좀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렇다고 해서 1차 상봉은 무산시키지 못하지만 2차 때는 이걸 투집 잡아서 또 무산될지도 모르죠. 자, 신 대표님, 많은 이산 가족들의 어떤 그런 뜻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단체 대표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 어떤 느낌이신가요? 지금 1년 8개월 만에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볼 때에는 이게 100명씩 만나는 게 하나의 전성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200명, 300명 한다는 말씀도 있는데 앞으로 이 이산가족 문제는 방향을 바꿔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쉬운 점은 저희들이 좀 차분차분 지목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남측의 최고령이 이번에 98세고요. 북측의 최고령이 88세, 88세라고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하는 분들 너무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를 좀 늘려야 되고 다양한 방법의 어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지금 이산가족 생존에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는 겁니까? 통일부에 현재 신청된 사람은요 12만 9,800명입니다. 그중에 90세 이상이 7,300명이고 생존에 있는 사람들은 약 반, 6만 5천 명입니다. 또 약 반이 사망하고 나머지 분들도 90세 이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천여 명인데 이 시간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80세 이상이 그러니까 한 60-70% 이상을 차지하게 됐군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강 교수님, 궁금한 게 우리 측은 이제 여러 가지 선발 과정, 리스트가 다 돼 있고 전산화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선정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무나 선정돼서 이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는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철저하게 이제 토대 위주로, 성분 위주로 간부 사업을 진행되고 토대가 나쁜 사람들은 다 아주 사람들이 살기 힘든 산골이라든가 광산이나 탄광 이런 데로 보내줬는데 그럼 우리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분들, 우리 남쪽에 있는 이산가족이라는 분들은 월남자 가족으로 분류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일부 선전성, 자기네 그 체제를 선전할 수 있는 일부 사람들만 골라서 평양이라든가 중요 도시에 살고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산골 지방, 뭐 아오지 탄광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오지 탄광이라든가 아니면 뭐 광산이라든가 아니면 또 저 양강도 산골이라든가 이런 데로 다 추방시켰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 쪽에 있는 이산가족의 나이를 보더라도 제일 고령이 98세 안에 북한은 88세입니다. 상당히 지금 88세도 오래 살아 계신다고 봐야죠. 북한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신 대표님도 말씀했지만 북한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원인은 이미 북한에 남아있던 이산가족의 대부분 사람들은 다 산골이라든가 외지에서 살다 보니까 오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북한의 체제 하에서의 우대를 받지 못하고 대우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우를 받던 사람들을 처음에 앞에 내다가 골라서 이제 할 사람들을 고반다 했기 때문에 사실 찾지 못해서 못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북한은 주민등록상이 철저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월남자 가족이라든가 이런 한국에 내려온 이런 분들, 이산가족 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관리 상태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찾으려면 제가 보면 정부가 나서고 국가보육원 안전부에 보면 주민등록상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성분이 좋은지 나쁜지 갈라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민등록상은 잘 돼 있지만 찾지 못하는 것처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북한은 이게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성분 위주로 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찾지 못한다는 건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겁니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사실 뭐 지금 다 오래됐기 때문에 찾지 못해서 마치도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건 이거는 북한의 핑계이고요. 사실은 이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하고 일부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지라든가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 이런 데 가 있던 사람들을 불러내다가 만나게 해줄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북한의 여기에 지금 아마 좀 고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북측에서 141명, 저희 쪽에서는 393명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이제 이산가족분들이 속초에서 집결을 한 다음에 내일 오후 이제 3시 30분에 단체 상복으로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북한에서도요, 이제 남한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 교육을 받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육을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만났을 때 뭐 어려움이라든가 사회주의 우리 지금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에서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여기서 어렵게 겪었던 일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말라는 그런 교육을 받고 특히 김정은의 최고 존엄과 관련된 이야기는 일체 하지 말라는 교육을 다 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던 이야기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만나고 간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따분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저 작년에도 그렇고 개별적인 방을 이렇게 모임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러나 방에서보다도 뭐 야외 나가서 이야기할 때는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그분들이 상당히 조심하는 건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게 되면 이분들은 한 번 만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없잖아요. 북한도 그렇고 우리 이산가족분들도 한 번 만난 분들은 다음에 다시 만날 기약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루가 될까 봐 아마 말을 많이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요. 북측에서도 무슨 선물을 준비합니까? 국가에서 다 선물을 준비합니다. 다 주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개인이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이 뭐 자기네 가정에서나 아니면 지방 특산물을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북한이 가방을 보게 되면 단체 가방을 다 선물 가방 똑같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도 그만 다 똑같고요. 백두산 들쭉술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런데 거기 뭐 이제 뭐 고려원 인삼 제품이라든가 건강식품 제품이라든가 뭐 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만 보면요 다 비슷하고 똑같고 가방이 다 단체 가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감춰가지고 이 남한 가족들에게 몰래 감춰서 줄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특산물이라든가 자기가 뭐 뜨개로 뭐 이렇게 지어서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뭐 별도로 뭐 이제 몰래 감추고 들어와서 주거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신 대표님도 제가 알기로 이제 북에 가족들이 있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여동생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강 교수님 말씀하고 조금 전 약간 개념가 다릅니다. 말씀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전 전쟁 나기 전에 아버지가 나오고 제가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셋이 나왔다가 북한에 남동생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지금 그 후에 만나지 못했는데 저희 부친 같은 경우는 지금 토대가 제일 나쁩니다. 북한에서. 그리고 일제시대에 조선일보 기자였어요. 인테리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인테리고 근데 저희가 나온 다음에 제가 38선이 생기고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실 거니 하고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이산가족협회가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줬어요. 당국 차원 말고. 근데 이분들이 북한의 가족을 만나서 대부분이 아우지 탄광에 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가 만나게 해준 사람들이 그중에 국군포로는 아우지 탄광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열악한 상황이 아니고 교육도 받고 제 동생 같은 경우는 남동생도 그렇고 여동생 다 대학 나왔습니다. 그럼 성분이 제일 나쁜 저희 그 가정에 나중에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너희가 어떻게 대학까지 나왔느냐. 근데 많은 이산 가족들이 북한의 가족이 전부 다 아버지 탄광 갔다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에요. 그 중에 아버지 탄광 가고 이주한 사람도 있고 가고, 어제도 북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사람이 남한의 오빠를 찾아달라. 이분은 유업은 무릅쓰고 압록강 건너왔어요. 어제 연락 왔습니다. 오늘 그 찾아드려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동생하고 못 뵌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이산가족 상봉을 지금 하신 겁니까? 저는 이게 당국 차원 말고 중국하고 한국의 국교가 되기 이전에 그때 그러셨군요. 제가 중국에 연락해서 남동생을 중국에 오게 해서 합법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남동생하고 2박 3일 동안에 만나고 들어갔는데 여동생을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동생은 제가 헤어질 때 5살이었어요. 제가 14살이었고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군요. 그때의 5살 된 동생이 지금
70된 파파 할머니가 되고 저는 백발 노인이 되었습니다. 전혀 생사 여부도 지금 모르시는 겁니까? 지금 연락됩니다. 연락은 하고 계시고요. 지금 북한의 남동생을 만난 다음에 20년 동안에 편지 연락하고 있고 얼마 전도 제가 북한의 동생인데 물건 보내고 여동생이 제가 보낸 옷을 입고 사진 찍어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이산가족들을 저희가 생사 확인 많이 해드리는데 물론 아우지 당방에 간 사람도 있고 추방된 사람도 있고 그 대신 나름대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있다. 알겠습니다. 자, 강 교수님, 그리고 자, 이산의 한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풀이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방식의 어떤 만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봉의 정례화 문제, 이게 가장 좀 이렇게 원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가능하시라고 보세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문을 열질 않으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뭐 아오지 탄광이라는 건 협소하고 뭐 거기 뭐 노동자 자체가 몇천 명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건 제가 신뢰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 월남자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평양시에서 살지 못하고 평양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자기네가 이용 가치가 있던 사람들은 몇 사람에 대해서는 평양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월남자 가족이지만 전사자 가족으로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폭격에 뭐 폭사했다는 정도 이런 사람들. 근데 후에 찾고 보니까 살아있어 찾은 사람들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안에서는 희생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열악한 환경에 살지 않고 거기서 북한의 어느 일정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대다수 있지만 북한의 속성상 체제상 기본 대다수의 월남자 가족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좋은 지역에서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계속 정기적으로 이 편지 연락이라든가 아니면 전화라든가 아니면 이 화상 인터넷이라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체제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김정은 정권에 올라선 다음에 지금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조심하는 면이 없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씩 되려면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이 서로 국강선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독일처럼 편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개별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게 돼야 되거든요. 사실 뭐 남북 교류 협력이 된다면 우리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제기 안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십자 사에서 제기하는 게 이산가족 상봉을 하지만 개별적으로 초청하고 방문하고 하는 이런 남북 교류 협력 하에서 서로 방문하게 되면 이산가족 상봉으로 전시성, 무슨 행사성, 정치적 행사가 아니고 진짜 인도적 차원에서 이게 문이 열려야 되죠. 그래야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신 대표님도 말씀해 6만 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6만 명이 한 1년에 100명씩 만나게 되면 60년 세월이 걸려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자, 1년에 1000명밖에 더 만나겠습니까? 100명씩 만나게 된다면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1000명이에요.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산가족 상봉 자체가. 그럼 이게 6만 명이 다 만나려면 엄청난 기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분들이 이산가족 찾기를 해가지고 북한에서도 이산가족이 확인이 되면 서로 소신 연락만 되고 그리고 이쪽 친척들이 방문 초청하게 하면 친척 방문으로 갈 수만 있게 되는 이런 환경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게 아마 이런 마련이 되게 되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신 대표님, 생각합니다. 이산가족분들은 자 방금 말씀하신 강 교수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만날 수 있는 방법들,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가장 시급한 걸 뭐로 꼽으세요? 어떤 게 먼저 됐으면 좋겠다. 뭐 서신교환, 화상상봉.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산가족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인권 문제인데. 아버지가 아들 만나고 싶고 어머니가 딸 만나고 싶은 건 이건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런 상봉이 20년 되었습니다. 20년 동안에 20년 전에 그 방법을 지금도 그냥 답습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지향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생사 확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편지 왕래하고 그리고 뭐 물자 보내주고 이런 거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20년 동안에 100명씩 만나는 이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강 교수님 말씀한 대로 이런 방법은 하나의 형식이고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지향해야 합니다. 이거 저희가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다면은 생사 확인하고 그리고 편지 왕래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만일에 세월이 좋아진다면 만나는 기회가 있지만 이 생사 확인하지 않고 이번도 100, 250명 보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난 사람이 90명이에요. 남쪽에. 북한에 97명이에요.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 명단 확인해 봤더니 건강 때문에 못 간 분, 또
이 1세 아버지만 다 돌아가시고 예. 2세는 만날 필요 없다. 이런 것도 나와요. 야. 그럼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은 예. 이제 말씀한 대로 세월이 다 가고 이제 앞으로 5년 지나면 이산가족 문제가 없어집니다. 예.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가를 지불하거라도 독일에서 서독이 동독의 정치범들을 사와듯이 예. 이건 정말 인도적 차원 문제를 떠나가지고 70년 동안 부모가 아들만 만나고 아들이 부모를 못 만난다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한반도에서. 예.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 한 사람 찾아주는데 얼마 준다는 대가를 지불하듯 일단 생사 확인부터 하고 그다음에 예. 소신거래 하는 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소신거래 하게 되면 북한 쪽에서 소신이 들어오는 거 뭐 나쁜 알겠습니다. 소신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북한도 뭐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예. 중지할 거 못하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소신거래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예.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사 아무런 차질 없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심구섭 이산가족협의회 대표 강명도 경민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 못했네.